생명의 설계도, 그리고 우연인가 설계인가, 도대체 설계자는 누구일까,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DNA 하면은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DNA가 뭔지 학교 졸업하신 뒤에나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시죠? 근데 DNA가 생각보다 우연한 기계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스위스에 있는 그 미셸이라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한 다음에 소독을 해주고,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거든요. 소독을 해주고, 나중에 다시 소독하기 위해 붕대를 감았다 풀어보면 보름이 은근하게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보름 잘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비범하게 묻었는데 보름의 맛을 봤어요. 자, 어떤 맛이 났을까요? 보름 맛. 네, 말씀만 드려도 얼굴을 이렇게 부리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보름은 신맛이 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시 새삼스럽게 맛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름은 잘 알다시피 백혈구의 시체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보면은 백혈구, 적혈구, 또 혈소판이 있죠. 그 중에서 백혈구만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 속에서 유래한 어떤 물질이 산성을 띈다. 그게 체감이가 연구돼서 DNA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런데 DNA가 요즘 초등학생한테 DNA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바로 유전 물질이라고 하게 나올 정도. 이렇게 유명한 물질인데 이 150년 전만 해도 DNA가 얼마나 소중한 물질인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심지어 학자들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전 물질이 뭐라고 학자들이 생각했냐면 단백질이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즉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20개니까 그게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 미국 락펠러 대학에 있는 에이버리라는 학자가 이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도 D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는 이런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이 지나서야 DNA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1953년이 정말 획기적인 해입니다. DNA의 구조를 밝혔습니다. 유명한 제임스 왓슨하고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두 학자가 DNA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퓨린과 피리민이 연결을 짜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천재 중에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달이 되면은 노벨 의학상을 발표를 하는데요, 역대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다 합치면 100명이 넘겠죠.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들 모은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를 뽑아라 그러면 만장일치로 저 1953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이 DNA 구조, 왓슨하고 크릭을 뽑을 정도. 이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953년을 생물학에 있어서는요, 현대 생물학과 고전 생물학을 서로 나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됐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요, 이제 DNA를 다루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DNA를 마음대로 원하는 부위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전공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그 DNA를 연구한 학자들이 다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저희 소개되는 학자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는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놈 하면은 좀 농자가 들어가서 좀 어감이 안 좋으시죠? 근데 사실은 옴이라는 게요, 옴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서 전체를 다, 이 염기서열을 밝히려는 그 작업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30억 염기쌍이 들어있어요. 우리 세포 하나 속에가. 여러분, 30억 염기쌍을 순서대로 낳아야 하는데 15년 이상 걸렸어요. 그것도 세계적인 쟁쟁한 연구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참 이상하죠? 여러분, 30억 하면은 그게 뭐가 어려울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30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30억 초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0억 초 하면요, 100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하는 일 없이 1, 2, 3, 4 이렇게 세기 시작하면 30억 살 때 100살을 못해요.
20억 세면요, 20억 세면은 70점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좀 짧다 이런 걸 아시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약하면은 DNA 연구는 현대 생물학의 어떤 핵심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멋진 건축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왼쪽에 있는 건물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7성급 호텔, 두바이에 있는 호텔입니다. 저는 멋진 건축물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설계가. 우리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설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이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도 분명히 설계도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겠죠. 멋진 건물일수록 설계도가 수백 장이 나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전투기는, 이 공군 전투기 있잖아요. 전투기는 그 설계도 도면만 해도 20만 장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물일수록, 정교한 구조물일수록 설계도가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설계도의 이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설계도 이면에는 이 설계도를 만드는, 설계도는 저절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세계적인 고장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누군지 몰라도 설계도 참 잘했다. 참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가도 그렇잖아요. 이 회사는 참 잘 뽑았다. 누군지 몰라도. 그죠? 그렇게 아파트는 비교적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건물은 이렇게 설계도가 있는 걸 알겠는데 내 몸에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감을 잡으셨네요. 예, 바로 DNA가 바로 우리 몸의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 속에요, 세포 속에 또 씨처럼 들어있는 게 DNA입니다. 이 DNA가 염색체 형태를 쭉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색체라고 들어보셨죠? 염색체라는 게 뭐냐면 DNA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이 DNA 덩어리를 쭉 풀어헤치면은 이 두 가닥에 이 DNA가 쭉 늘어지는데요. DNA의 한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름을 따고 유전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별게 아니고 DNA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DNA인데 유전자로 이름을 따로 부르느냐? 그 이유는 이 유전자 부위가 나중에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름을 따로 부르습니다. 뭐 부부끼리 뭐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면 뭐 나쁜 유전자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DNA를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학자들이 DNA를 분석을 해봤어요. DNA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너무나 단순한 걸 알게 됐어요. ATGC라는 4개의 디지털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DNA가.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DNA가 발견되고 나서 70년 동안 무시를 당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DNA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한테 이렇게 형질을 물려줄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생김새, 더구나 부모 반쪽씩 이게 정확히 잡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복잡한 형질을 어떻게 4개의 코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단순하게 보여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DNA가 유전 물질이라 이렇게 인정받는데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주변을 보면요, 단순한 신호 체계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몰스코라고 들어보셨죠? 몰스코, 무전기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해군이나 원양어선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신호가 2개입니다. 짧은 신호, 긴 신호. 여러분 그 광고에 보면은 K5 광고 들어보셨죠? 몰스코를 잘 익히면요 언어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다 쓸 수 있고요, 한글, 가나다라 와서 다 쓸 수 있습니다. K5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게 몰스코로 이렇게 신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OS, 여러분 잘 아시죠? SOS, 위기 신호 있잖아요. SOS는 단순합니다. 긴 신호 3번, 짧은 신호 3번이 반복되면은
SOS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바코드 있습니다. 바코드는 막대기가 있다 없다입니다. 신호 두 개입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쓰신 분들은 QR코드 잘 아시죠? QR코드는 약속된 점이 2차원적으로 있다 없다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언어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가 펼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컴퓨터가 알아보는 신호는 딱 두 개입니다. 디지털 코드가 0과 1이라는 디지털 코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공과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컴퓨터 0과 1이라는 이 신호도 끝을 알 수 없는데 4개의 디지털 코드는 DNA가 갖고 있는 A, D, G, C의 4개의 디지털 코드는 도대체 그 한계를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코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볼까요? 컴퓨터를 알고 나서 여러분 두 개만 가지고도 언어처럼 쓸 수 있는 걸 보셨죠? 컴퓨터를 알고 나서 A, D, G, C 4개의 코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코드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NA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창세기 43장 33절을 보면요, 창세기는 그 주인공 중심으로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잘 알다시피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전화위복이 돼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은 오히려 먹을 걸 구하러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때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설마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살아있는 자체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요셉은 형제들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43장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어떤 거냐면 요셉이 식당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자리에 쭉 앉힙니다. 앉히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앉는 게 아니라 요셉이 정해준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래 앉고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예, 어떤 장면인지 얘기해 주시죠. 사람들이 딱 앉고 보니까 형제 순서대로, 생년월일 순서대로 딱 앉은 거예요. 11명이. 제가 그때 딱 성경 읽다가 중단하고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 봤습니다. 낯선 사람 11명을 우연히 딱 앉혔는데 생년월일 순서대로 딱 배열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 수학 전공하시는 분 빼고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그 확률이요 4천만 분이. 여러분은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여러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요 820만 분의 1입니다. 아이고. 좀 반응이 보시네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5배 이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1분을 이렇게 생김새가 비슷한 분 11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제가 임의대로 줄을 세웠는데 그게 생년월일 순서대로 배열할 확률이 4천만 분이에요. 여러분 11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앉히는 일도 아니죠. 그죠? 근데 순서라는 건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 순서라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이 지나가면 소름이 끼칩니다. 자, 여러분 왼쪽을 보이는 이 보라색 물체가 뭐냐면요 현미경으로 바늘 끝을 확대합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맨눈으로 바늘을 보면은 굉장히 매끈하고 날카롭잖아요. 저기 찔리면 피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전혀 이제 딴 생각이 들죠. 저 바늘 표면도 보십시오. 굉장히 우둘투둘합니다. 그런데 이 바늘 끝에 붙어 있는 저 노란색 빵가루 같은 게 뭐냐면은 내장균입니다. 내장균. 세균들은 저렇게 바늘 끝에 모여서 이렇게 체육대회하고 집회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좀 더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왜 갑자기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다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인 바이러스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 DNA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특징입니다. DNA가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장균은 사람보다 복잡하겠습니까? 단순하겠습니까? 단순하지. 훨씬 단순하겠죠. 그러니까 미생물학자들이 대장균의 DNA를 만만하게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염기 소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ATGC라는 4개의 코드로 조합이 되어 있다고 했죠. 저걸 보면 GATC, ATGC를 쭉 나갑니다. 저것을 아래 한글 폰트 식으로 띄어쓰기 없이 쭉 타이핑을 하면 2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장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보다 작습니다. 먼지보다 작은 이 존재가 2000페이지가 순서나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라는 건 무섭다고 했죠. 11명을 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11명은 구사하고 몇백만 서열이 틀림없이 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3케이스 정도 겪었습니다. 고위험성 부전증이라는 그 환자가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태어나자마자 머리 뼈가 다 부러져 있었어요. 눈알 안구도 이렇게 굉장히 파랗죠. 그래서 이게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자세히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에 이렇게 철심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뼈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가 콜라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콜라겐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딱 정상이라고 한 군데가 차이가 났어요. 하나. 여기서 보시면은 G가 정상에서는 G가 와야 되는데 T로 바뀌었습니다. G가 T로. 이거 하나 차이. 30억 개 중에서 딱 하나 차이 났는데 이렇게 뼈의 그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그 염기 소열은 몇 개라고 했죠? 30억 여 이상이 나왔죠. 페이지 수로 따지면 100만 페이지가 나왔죠. 100만 페이지를 타이핑하면서 한 글자도 못 채웠어요. 물론 그 생명에 지장 없는 부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부위들은 한치 오차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소름이 끼치죠. 우리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80을 거쳐봅시다. 이 DNA가 정확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DNA를 알고 나면서 진화론자들은 완전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등동물에서부터 고등동물로 이렇게 발전하면 DNA가 첨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첨가는 고사하고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1명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여름 수련회에 가서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 장조가 강의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니까 한 분이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내 몸속에가 이렇게 100만 장이 넘는 설계도가 들어있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DNA라는 설계도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 가면 중고등학교 때 진화론을 과학으로 배우게 되고 진화론에서는 생명이 무생물에서부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연히 만들어요. 이렇게 배워요. 핵심이 그거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생명을 놓고 기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뭔가 잘못했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소가 있고 구기물질, DNA, 아미노산을 거쳐서 단백질, 세포가 만들어지고
점점 진화돼서 인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보죠. 이런 이론이요. 1930년대에 나온 이론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원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1953년이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죠. DNA가 뭔지도 모를 때. 이때 그냥 생명이 단순한 줄 알았어요. 세포가. 여러분 무 같은 거 이렇게 썰어보면 어떻습니까? 무 맨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속에 뭐 신기한 거 들어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동물은 신기한 딱 썰어 그 정육점에 가서 살코기 이렇게 맨눈으로 보면 뭐 신기한 게 들어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비로소 봐야 우주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어요. DNA는 저절로 생겨날 수 있어요. 이 노벨상을 받은 학자입니다. 스탠리 밀러라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학자입니다. 대학원생 시절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런 플라스크에다가 이 어떤 기체를, 세 가지 기체를 집어넣었어요. 세 가지 기체를 넣었는데 그 전기 방전을 시키고 이렇게 온도를 끓였다가 식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보니까 여기서 아미노산이 생겨났어요.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재료가 되죠. 그런데 어떤 기체를 넣냐면은 메탄, 수소, 암모니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인가요? 메탄, 수소, 암모니아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이상한 공기를 넣습니까? 하니까 아마도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산소를 넣고 이런 메탄, 수소, 암모니아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시 지구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이상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메탄, 수소, 암모니아 산소를 쏟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산소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을 했지만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산소가 있으면요 오히려 분해를 줬잖아요. 여러분 쇠가 쓰는 게 뭐 때문에 녹이 쓰는 거죠? 산소 때문에. 산소 때문에 녹이 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산소가 있으면 오히려 분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밀러라는 학자는 산소를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래가지고 둘러대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요 네이처와 사이언스 이 과학 저널에는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도 산소가 오히려 고농도로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더 결정돼요. 저기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사실 우리 몸에서 이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아미노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밀러가 실험했던 저 실험을요 요즘에 와서 실험해가지고 저 결과를 발표했으면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너무 조건 같은 게 엉성했어요. 여러분 과학책에서 침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공기 대신에 출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공기 대신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이죠. 이런 공기를 넣어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는 과학시대를 살면서 어떤 고정관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어떤 좋은 조건 어디 그 외계에 가면 지구가 뭐 나사에서 맨날 발표하잖아요. 가을쯤 되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맨날 발표를 합니다. 먼 은하계 저 너머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그 태양계와 같은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정관념이 있어요. 지구와 같은 좋은 환경이 있으면 생명은 저절로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발생할까요?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저 연구가 발표되고 나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생명이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구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도 생명이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생명은커녕 액체 상태의 물도 외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물만 발견되면 저절로 생명이 거기서 자랍니다.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는 할수록 여러분 멸균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멸균 상태에서는
생명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아무리 지구와 같은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저 밀러가 1991년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굉장히 진화론적인 잡지거든요. 거기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할아버지가 됐어요. 40년이 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저 실험을 할 때만 해도 생명이나 세포는 비교적 단순한 걸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 복잡하다.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주처럼 복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진화됐을까? 사실 이걸 아는 게 궁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에서는 자꾸 선입견이 있습니다.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했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 있는 중간 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유인원이라고 배워왔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원숭이 쪽으로 갈수록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눈썹 뼈 있는 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마가 뒤로 누워 있습니다. 이제 현생 인류로 올수록 눈썹 있는 뼈가 들어가고 이마가 수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뭐 네안데르탈인, 자바온인 이름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시간이 제한돼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마디로 정말 그 고고학자들이 철저하게 고생물학자들이 진화론에 어떤 고정관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셀이라는 과학 저널이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네이처 사이언스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생물학에서 3대 저널이거든요. 셀, 네이처, 사이언스. 저희 대학에서는요, 여기에 논문이 이렇게 주 저자로 실리면은 저희 총장님이 1억 원의 상금을 보너스를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표지에 실리면요, 그것도 커버 스토리로 실리면은 5천만 원 더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쑥스럽습니다. 1997년에 이 셀 저널의 표지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면요. 저기 보이는 게 지금 표면에 이렇게 산처럼 보입니다. 달처럼. 저기 사람 해골을 정면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밑에 글을 읽어보시면 논문 제목이 네안데르탈스 were not our ancestors. 네안데르탈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었다. 논문 제목이 겁니다. 그 사람은 창조과학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오른쪽 편에 보이시죠? 여러분 뼈 속에 있는 DNA는 몇천 년도 갑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있는 미이라에 있는 뼈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과수에서 살이 다 썩어버린 유골만 이렇게 발견된 것도 신원 감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뼈 속에 있는 DNA가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뼈를 네안데르탈인 뼈들이 이렇게 유럽의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학술적인 목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유엔 문과대학 팀에서 저것을 조금 오래가지고 깨알 만큼 오래가지고 그 DNA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침팬지 DNA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이 원숭이와 그러니까 침팬지와 사람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라면 침팬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침팬지가 나왔습니다. 저 논문 이후로 10군데가 넘는 팀에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팀은 사람, 어떤 팀은 침팬지로 나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헤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켈이라는 사람, 이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습니다. 헤켈이라는 사람은 그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모든 동물의 조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진화가 과정이 너무 길어져 한꺼번에 볼 수는 없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뭔가 그럴듯하죠. 그래서
여러분 태아보다 더 어린 시기를 배아라고 들어보셨죠? 배아. 이 배아 시기가 되면 토끼건 닭이건 사람이건 다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발생 생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여러분 줄기세포 연구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것도 발생 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 1997년에요. 사이언스에 이 해켈이 말한 게 사기였다 이런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뭐냐면은 제목이 뭐냐면 해켈스 엠브리오 프로드 리디스커버. 프로드라는 뜻이 사기,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뜻이. 알고 보니까 해켈이 여러분 맨 왼쪽 한번 보시죠. 아래쪽 패널들은 해켈이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배아를, 동물의 배아를 손으로 그린 거고, 바로 위에는 각각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배아를. 여러분 도룡령 같은 거 보시죠. 해켈이 손으로 그린 것하고 실제 모습하고 모양이 비슷합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배가 훌륭하고 배가 홀쭉하고 차이가 있죠. 알고 보니 해켈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양심의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왜 그런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DNA 돌연변이라고 들어보셨죠? 돌연변이. 네. DNA가 돌연변이가 아까 DNA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요, DNA는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된 채로 유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전병이라고 부르죠. 제일 돌연변이를 실험하는 많은 재료가 쓰이는 게 초파리입니다. 이 초파리를 가지고 빨간 박스에 보이는, 빨간 박스, 네모 박스 안에 보이는 게 정상 초파리입니다. 여기다가 방사선을 막 쬐잖아요. 방사선을 쬐면은 이상한 초파리들이 막 태어나요. 뭐 눈이 없는 초파리, 바로 밑에 보면, 박스 바로 밑에 보면 날개가 거의 없는, 요즘 유행하는 미니스커트 날개 초파리. 모양은 좀 특이할지 몰라도 한결같이 돌연변이 된 초파리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돌연변이가 진화의 친구가 될까요? 아닙니다. 진화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돌연변이는 진화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을 이렇게 막 교배를 시키면은 정말 다양한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고, 빛깔도 다양하고, 아이큐도 다양하고,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자기가 막 좋은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들을 아무리 교배를 해도 개가 고양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진화론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다행부터 어떻게 주장했냐면, 저는 작은 변화, 마이너한 변화가 축적이 돼서 메이저 변화가 되는 거다. 여러분, 근데 어떤 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가 고양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미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장균이 아무리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대장균이 콜레라균이 된다든지, 대장균이 결핵균이 된다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종 안에서는 정말 다양함을 즐기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즐기고, 여기 굉장히 많은 분이 모이셨지만 똑같은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전에도 안 계셨고, 앞으로 인류 마지막까지 똑같은 분이 안 계셨고,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즐기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서로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 정확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근데 사람이 죄로 딱 물들잖아요. 죄로 물들면은 획일화 시키려고. 이상하죠. 자기 뜻에 복종시켜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당신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자기 불복을 시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가 더 좋아지면 상대방한테 더 낮춰요. 배려를.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화를 설명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31절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빨간 글씨로 보면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이게 10번이나 나와요. 이 종류대라는 원어가요. 창세기 1장 말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노아의 방주에 생물들이 다 탈 때, 짐승들이. 만일에 하나님이 진화되도록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대강 몇 마리만 타고 개는 고양이로 진화되라. 이런 창조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죠. 종류대로 지켰습니다. 종류대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독립성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물이 생긴다는 증거가 없는 걸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면 도킨스 박사님은 생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주에서부터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생물이 우연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나라도 이소연 씨가 우주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 바깥 배경이 시커멉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공성입니다. 진공. 저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질식사입니다. 우주에는 거의 진공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받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100도가 넘습니다. 뜨거워하고 딱 돌아서면은 마이너스 200도입니다. 그런 현상이 달에 걸려 있습니다. 공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주에 가면 막 세포가 둥둥 떠있고 뭐 생물체가 지구로 착륙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낭만적인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우주에서 들어왔을까요? 이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현재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진화론은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증거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DNA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증거들이,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신학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진화론 책을 유심히 보십시오. 보면은요 항상 끝을 흐립니다. 증거를 내놓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아마도 45억 년 전에 그랬을 것이다. 항상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을 아마도라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아는 구절이요. 하박국 말씀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날리지, 정확하게 두 군데 다 날리지. 근데 하박국에 보면 우리는 것으로 돼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지식. 저 지식에는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과학이 창조주께서 지으신 세상이네, 이런 걸 인정할 날이 오리라고 저는. 아멘. 진화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자꾸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불러붙이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를 보십시오. 하나는 강아지를 닮아있고 하나는 사람을 닮았습니다. 네 사람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강아지를 바위를 볼 때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도 좀 물어보니까요, 저것은 비바람에 깎여서 저랬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 사람 바위는 저것은 누군가가 조각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똑같은 바위 덩어리인데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해석의 차이가 생깁니다. 물어보니까 왼쪽에 있는 강아지 바위는 뭔가 조잡하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바위는 굉장히 정교하다, 섬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있어도 저게 사람이 조각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네 사람이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저것은 어떤 지성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를
구별하는 딱 한 단어로 구별한다면요. 지성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성이 개입했냐? 안 했냐? 지성이 개입하면 뭐겠습니까? 창조. 설계. 지성이 개입하지 않고 우연히 그냥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진화는 거지. 창조가 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게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될 연자입니다. 그게 진화적인 표현이거든요. 자연이란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천연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하늘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기계 장치를 열어보니까 톱니바퀴들이 막 정교하게 물려 있어요. 이것은 지성이 개입된 걸까요? 예. 아니면 저절로 된 걸까요? 지성이 개입된 거죠. 어떤 거냐면 콩나물이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게 딱 배열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성이 개입된 걸까요? 분명히 개입된 거예요. 쇼팽이라는 지성이 개입된 고도로 훈련된 지성이 개입해서 즉흥완성으로 있는 작품을 만든 겁니다. 저것은 우연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우연이 아니라 설계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공감하시죠?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먹고 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저게 지금 나노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극소형 모터 장치가 들어있어요. 저기 막 1분에,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1분에 10,000번 이상 돌아갑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1분에 10,000번 이상 돌아가는데 얼마나 빠른 건가요? 실험하시죠. 근데 이것을 학자들이 그 구조를 보니까요, 40개, 무려 40가지의 단백질들이 정교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명을 줄 세우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죠. 40개의 부품이 딱 자기 자리에 맞아 들어가야만이 이 모터가 왜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은 부품이 하나씩 둘씩 모여가지고 40개가 딱 됐을 때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이론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40개를 갖추기도 전에 움직이지를 못해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모터 구조를 최근에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요. 확대를 해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터 회전자가 있고요. 구동축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클러치가 발견됐어요. 전자현미경 울퉁말퉁하는 클러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입견 없이 딱 보신다면은 저거 보고 정말 저렇게 최고의 나노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피 흘리는 거 별로 무섭지 않으시죠? 예. 뭐 피 한 방 흘린다고 해서 막 응급실 뛰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100년 전만 해도요, 피가 멈추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혈액이 응고되는. 왜냐면 여러분 코피 나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1분 정도 되면 피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피가 멈추는 게 되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혈우병을 연구하다 보니까 혈액이 피가 멈추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 멀리서 잘 보이시나요? 그냥 복잡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12개 이상의 단백질이 순서대로 작동을 해야만이 피가 딱 멈춥니다. 저 중에서 하나만 딱 없애잖아요. 피가 안 멈춥니다. 제일 잘 고장나는 게 8번인데 8번이에요. 의대 학생들은, 의과대 학생들은 저게 시험에 꼭 납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저게 꼭 시험에 나는데 하나도 안 틀려요. 저 중에서 칼슘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해 보여도 하나만 빼먹어도 틀립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다 맞았는데 이거 이렇게 사소한 거 이거 하나 안 썼다고 부분 점수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이것 때문에 피가 안 멈춘다. 학생들이 돌아서서 저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죠. 저는 굉장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1명을 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순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에 피가 멈추는 거 하나만 순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 수용체 결합해서 이 대사 과정을 일으키는 과정,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순서대로 작동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삐끗하게 어긋나고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명 현상이 우주하고 같이 복잡합니다. 공감하시죠? 이러니까 이게 저절로 태어나시겠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저절로란 말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열어보면 반도체 칩이 있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정교한 회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술진을 굉장히 좋다는, 참 머리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식사하시고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반응이 이렇게 회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죠.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사실 이걸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회로도 하나하나가 근데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죠. 생화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버리면 무질서하다면 가르칠 필요가 없죠. 질서를 정해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누구나 다 생화학 저걸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대사. 그런데 저도 싫어하는 줄 알면서 가르치는 입장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도 왜 가르쳐야 되나요? 저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질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기 전에, 의학이 더 발전하기 전에 빨리 졸업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도체 칩을 그 회로도를 보면서 감탄을 한다면 오른쪽에 우리 물질 대사 회로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선입견 없이 냉정하게 보신다면 저 회로도를 설계한 사람은 정말 탁월한 지성이다. 아멘.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포는 우주와 같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고, 그렇지만 또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 또 세포 하나만 봐도 우주가 펼쳐집니다.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 작은 세계에서 그 정교한 섭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현대 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믿음이 작용합니다. 뭘 믿든 사실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이런 것들 저는 대학 들어가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가서 어떤 계기로 예수를 알고 믿으니까 성경이 뭐 믿어지더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성경에 나타난 게 정말 문이 열리면서 쫙 성경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에 딱가시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신화론이 과학이라고 믿어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뭔가 충돌을 합니다. 물리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의학적인 법칙하고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일부러 막 저렇게 법칙을 막 깨신 거예요. 참 곤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알고 보니까 저는 진화론이 창조과학에서 나왔던 조그마한 만화책을 보면서 이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진화론은 과학의 탑을 썼지 과학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가슴이 좀 시원해져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한 5, 6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만 하면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 뒤돌아서서 귀만 보이는 사람이 형입니다. 이 형이 억울한 살인 투명을 쓰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중주인, 시카고에 있는 중주인만이 갇히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일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감옥이 얼마나 그 첨단 감옥이었더니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탈옥을 시도했던 다른 죄수들이 막 비참하게 죽습니다. 일부러 막 비참하게 죽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탈옥을 시도조차 못합니다. 이 형도 그 광경을 보면서 체념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억울하지만 저렇게 죽기는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체념을 하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얼굴이 보이는 저 사람이 동생입니다. 천재입니다. 동생은 착실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억울하게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을 구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지어요. 은행 강도라다 일부러 잡힙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건 너무 쉽죠. 감옥에 가니까 저 형이 있는 감옥으로 딱 죄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수끼리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착실한 동생이 죄수로 들어있는 거야. 아니 너 웬일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형 걱정하지 마. 내가 형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왔어. 여러분이 형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형수 형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죄수 동생이 구출해주겠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있어요. 탈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동생이 했던 멋진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저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동생이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를 설계한 사람이라면 나는 실제로 그 동생이요 이 형을 데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우리는 이 동생이 알고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감옥을 설계한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지요. 아이고. 그러니까 감옥의 모든 보이는 구조,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배관 구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몸에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비밀을 풀어가지고 다 유유히 탈출.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어떻게 동정내에서 탄생할 수 있겠어? 어떻게 죽으니까 살아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얘기를 하지만 물론 저는 성경이 너무나 정직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나 목표에 있는 제자들도 의심할 정도 그런 정직한 책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창조주시라면 가능합니다. 아멘. 법칙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면 너무나 쉬운 아멘. 저는 그걸 알고 더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걸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너가 동행하니까 이런 말씀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가슴 터질 듯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짧게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진화론에 악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틀러가 600만 원 학살했습니다. 스탈린은요 역사상 독재자 중에 가장 많이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3천만 이상 학살했어요. 이런 이면에는 다 진화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이론을 쓰는 그 칼 막스 있죠. 칼 막스가 나스 카피탈이라 해가지고 그 자본론을 썼는데 자본론 그 첫 페이지에다가 헌정시를 썼어요. 존경하는 찰스 다윈 선생님, 내가 진심으로 숭배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헌정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근간은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그 다윈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세일로 아주 싸게 팝니다. 세일로 이렇게 매물로 나오고 있고요. 어떤 데는 교회가 미처 십자가도 떼기 전에 술집으로 와인 보관 창고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그 이슬람 사원 요즘 그 오일 머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만 사가지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이슬람식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천정이 높으니까 실내 암벽 경기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실내 암벽 경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극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우리는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다는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천주교는 굉장히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개신교 역사는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유전적으로도 똑같고 개신교 역사도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차이나요? 이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영향으로 있어가지고 일본의 그 수학 독본이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죠. 교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런 것들이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 일본 교과서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사역이 이 그림 보이시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죠. 근데 갑자기 일본의 정책이 이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명치 유신을 일으키는 핵심 세력들이 이제 갑자기 진화론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공교육에,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가장 진화를 먼저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보다 100년 빨리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공교육에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면 당장에는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100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일본은 완전히 제국주의. 그 미개한 나라를 진화론에서 진화가 더 된 나라가 합법적으로 얘네들은 지배할 수 있다. 진화론의 1호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인구의 5%도 안 되는, 완전히 크리스찬 5%도 안 되는 무슬림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정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19세기 말이에요. 1800년대 후반에 그 청교도 목사님들이 세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에 진화론이 도입됩니다. 도입돼가지고 1933년에는 여러분 존 듀이 아시죠? 미국 교육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냥 무신론자예요. 사실. 교육의 무신론자의 그 실용주의 뭐 이런 일어나고 존 F 케네디인데 1960년대에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완전히 공교육에서 진화론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1960년대에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인정 많던 미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혀 다른 모습의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화론이 도입된 나라마다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동성애로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정말 자살이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나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에 학술대에 가서 일본 목사님 창조과 회장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쓰나미로 3만 명이 죽었는데요. 매년 일본 청소년 자살이 3만 명입니다. 매년 소리 없는 쓰나미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마음이 떠났나 그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마음이 떠납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교육되는 것하고 딱 일치합니다. 정확히. 고등학교 때 졸업해보고요. 제가 고등학교 그 시험 출제하기 때문에 입시 출제하기 때문에 생물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250쪽 가운데 50쪽이 그 5분의 1이 그 생물책에서 5분의 1이 진화론이라고 했습니다. 지구과학 교과서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에 표는 안 나지만 점점 교육을 떠나가고 성경을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 단순한 과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육모와 관련된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요 작년에 소천하신 오늘의 교회 하영구 목사님 책에 선문을 쓰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저희 롯데백화점 그 계룡로 저쪽에 그 유동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창조과학 전시관이 대전 수목원교 1층에 제작했습니다. 세계 전시관. 아마 지나가다 많이 보셨습니다. 거기는 한국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과학하고 관련된 정말 무슨 일을 하시다든가 그분들한테 좀 사명을 주시가지고 모든 과학자는 가장 과학적인 하나님이시고 과학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창조과학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당신이 좀 가르치시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 부업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